천호선의 브리핑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2월 8일. 지난번에 첫 방송 700여 분이 들어주신 것으로 저희가 통계가 잡혔습니다. 물론 모두가 끝까지 들으신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더욱 분발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청률이 떨어지면 이 방송은 폐지됩니다. 여러분들의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가톨릭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율리아나 들어보셨나요? 천주교 세례명,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천주교 세례명입니다. 중학교 시절 성심여중을 다니면서 받은 세례명이라고 하죠. 성심여고, 서강대학교 이렇게 다 가톨릭의 영향, 가톨릭 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들을 다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에 가까운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톨릭은 국민들에게 다른 하나의 종교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네타시오라는 운동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신의 탓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사람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라고 했을 때 용서의 전제가 바로 내 탓임을 고백하는 회개에 있다는 그런 종교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호감 있게 다가오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도덕적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당직자들 모아놓고 한 발언이죠. 그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내 탓이오가 아니라 너희 탓, 남 탓이오.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통령입니다. 가톨릭의 정신이 무색해집니다. 청와대가 당사자인데 마치 자신이 검찰총장처럼 가이드라인을 그것도 2번씩이나 제시했습니다. 그날 행사에서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한 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완구 원내대표는 각하라는 표현을 3번이나 썼다고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제일 바빴던 날은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인데요. 유엔에서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이 바로 12월 3일이었습니다. 여러 행사가 있었고 저와 부대표들이 이런저런 행사에 나누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계는 부양 의무제와 장애 등급제 폐지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장애 등급제는 의료적 기준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람을 등급을 나눈다는 것 자체도 비인격적이지만 이 제도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국과 일본밖에 없고 일본은 사문화된 장애 등급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양의무제도 문제입니다. 송파 세무녀 사건을 기억하시죠? 가족 중에 서류상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증명을 하려면 수급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세무녀 사건에도 불구하고 교육급여에 대해서만 부양의무제가 제외됐고 근본적인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우리 당 장애인계와 힘을 합쳐서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예산국회가 끝나고 12월 입법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폐화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등 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원내활동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지난 2일 부결되었던 부자감세 법안인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기재부가 연내 제의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해파병법이 통과되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병의 조건이 크게 완화됨으로써 각종 분쟁이 휩쓸릴 가능성이 높아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찌라시에 나오는 얘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특별히 더 설명드리지 않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한심한 발상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찌라시에 나오는 일들이 진짜 사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마협회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관련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문체부 장관이 이를 뒷받침하는 인터뷰 됐습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런 일로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무엇이든 남 탓이오 하는 대통령, 자기 부끄러운 줄 모르는 대통령이 부끄럽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심정일 것입니다. 게다가 대통령은 경제가 한시가 급한데 이런 소모적인 의혹 제기와 논란으로 국정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권 주변의 추문이야말로 이런 경제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국가의 신뢰도 그 자체를 떨어뜨리는 책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투명한 정치가 투명한 경제의 전제입니다. 건강한 정치가 건강한 경제의 기초입니다. 최근에 또 우리가 소홀히 봐서는 안 될 것이 정권 출범 이후 금융권 인사가 관치만도 못한 정치, 관피아보다 더 심한 정피아판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여론입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특정 항맥, 서금회라고 그러죠. 대통령이 나온 서강대 출신의 금융인들의 모임, 서금회를 중심으로 한 특정 항맥,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 새누리당 출신들로 가득 찬 금융계 인사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보도에 의하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 출신 한 사람이 익명으로 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명박 정권 때 금융이 20년 후퇴했다. 차라리 좌파라고 부르던 노무현 대통령 때 오히려 금융산업이 발전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47명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고 경영자 7명, 감사 12명, 이사 28명이 금융권 정치금융 인사라는 것입니다. 잠깐만 읽어볼까요? 최고 경영자 홍기택 산흥금융지주 회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대선 캠프 자문교수,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대선 캠프 특별직능단장,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소위 서금회 서강바른포럼 출신, 정현대 코스컴 대표이사는 박근혜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분이고요. 홍성국 대우증권 사장 내정자도 역시 서금회, 이광구 우리은행장 내정자도 서금회입니다. 감사에는요,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대개 이력들이 그렇습니다. 19대 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 한나라당 중앙위 농림해양수사분과 위원장, 전 새누리당 의원, 이런 분들로 가득 차 있는 금융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서울 시민인권 현장을 만들려다가 이것이 폐기되었고, 이와 관련된 박원순 시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성소수자 단체들이 서울시청사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민인권 현장이라는 것은 자신의 공약이죠. 시민위원들이 수개월과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방적으로 폐기해버린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그동안 공청회 과정에서 동성애 혐오단체들의 폭력도 난무했었고요. 원래 이 권한이 재정위원들에게 있었습니다만 보수적인 분들이 퇴장하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서 다수결로 결정이 된 것을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아예 인권선언 제정을 추진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한 간담회에서 박원순 시장이 한 발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 내에서도 동성애와 성소수자에 대한 판단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와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는 그 자체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 이전의 문제입니다. 다름으로 인한 차별과 억압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생각도 다르지 않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0월 시노드 전 세계 가톨릭 주교 대의원 대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이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원안 또는 타협안이 선택되지는 않았지만 내년에 또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고, 그때 118대 60이 3분의 2에 미치진 못했지만 다수가 이 방향에 동조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동성애자를 환대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완고한 가톨릭에서도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행정가로서
서울 시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박원순 시장의 발언으로서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이 인권 헌장 폐기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농성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해명하고 사과하고 또 대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박원순 시장을 존중하는 것은 그분의 행정 철학인 소통 또는 협치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매우 전례 없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1당과 제2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상속세 및 증여세 일부 개정 법률안이 새정치연합의 김관영 의원, 우리 당의 박원석 의원의 반대 토론에 의해서 현장에서 의원들이 여야 없이 이에 동조해서 이것이 부결되는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법 내용은 뭐냐면요. 가업 상속 공제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가업을 잇는 데에서는 상속세에서 어느 정도 예외를 두자라는 것이죠. 언뜻 들으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진 법안입니다. 당시 큰 역할을 했던 우리 박원석 의원의 반대 토론문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가업 상속 공제의 사전 사후 요건을 지나치게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매출 3천억 규모였는데 이를 5천억 규모로 확대하는 것인데 이것은 비록 재벌 기업은 아니지만 상당수 업종에서 우리나라 수위를 다투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대상이 돼서 전체 50여만 개의 기업 중에 상호 출자 제한 기업 1,700개를 포함한 2천여 개의 기업을 제외시키자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개정안에는 상속을 받는 사람, 피상속인이 상속 대상 기업을 경영한 기간이 이제 중요하죠. 그 일에 진짜 기여를 했느냐라는 건데 그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게다가 상속인이 최소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해야 한다는 요건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 기업에서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기업의 기술 및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3천억으로 이를 확대해 오면서 그 전에 2007년도에 시작돼서 7년 만에 1,100 규모로 늘렸는데 그것을 다시 5천억으로 늘리자는 것. 이것은 작년이 마지막이다라고 약속까지 했는데 올해 또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 법은 부결이 되었는데 정부가 다시 이 입법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면서 정부가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서 우회 입법하려고 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대구 북구시민연대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주영 당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 당원님.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저는 지난번 대구 가서 뵌 적이 있습니다만 네. 크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당원들께 간략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 대구 북구위원회 소속 당원이고요. 여기 조그만 시민단체인 북구시민연대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조그맣습니까? 회원이 얼마나 되는가요? 회원이 대략 뭐 한 150여 명 정도? 예. 150명이면 북구에서 대구에서 작은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뭐 지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저희가 작은 도서관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 풍물회도 있고, 요즘은 도시농업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고요. 예. 최근에는 방사능 관련 이슈가 되면서 그 관련 활동도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방사능 측정기 구입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에다 쓰시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 그 뭐 저희가 본격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저희 지역에 이제 아파트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 최근에 또 아파트 방사능 관련해서 이슈가 많은데 그 회원들이나 주민분들 좀 기금을 좀 모아서 측정기를 직접 좀 구입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 기금을 모으고 계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 급식, 방사능 없는 친환경 급식을 위해서 학교마다 이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해서 배부하자. 뭐 이런 일을 추진하는 지방의회들도 있습니다만, 예, 폐기물 자체 때문에 그러니까 아파트 건물에다 직접 대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측정기를.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가격은 얼마나 합니까?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기종이 있을 텐데 제가 알아본 거는 대략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정도. 예. 그러면 그거 기계를 사게 되면 측정기를 사게 되면 들고 여기저기를 다니셔야 하는 일이네요. 그렇죠. 예. 그 지난번에 출마하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몇 프로 받았는지 얘기하지 말까요? 아유, 뭐 얘기해도 됩니다. 얼마나 오셨죠? 11.49% 받았어요. 예. 그러면은 10% 이상이면 그 선거 비용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라 상당히 높은 것인데 그때 뭐 환급 받으셨죠? 예, 50% 환급 받았고요. 예. 가까스로 10% 넘어서 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구에서 우리 정의당의 이름으로 그만큼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아마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시민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 거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런 면이 뭐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대구가 워낙 그 좀 범죄에 가난하긴 한데 제가 활동하는 북구 지역에 또 저희 당원분들도 많이 계시고 예. 그 좀 10여 년째 지금 지역 자치 활동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 당에 대한 지지도 상대적으로 좀 높고요. 아, 그렇군요. 이번에도 한 명 당선되기도 했고요. 아, 그렇죠. 예. 예, 그 당선된 분 성함이 이영재 의원님, 재선. 예. 재선이죠. 예. 이영재 의원 잘 지내시고 계시죠?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요즘도 굉장히 바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예. 아마 대구에 우리 당 지방의원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당원들도 적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지난번까지 두 분 계셨는데 이번에. 그렇죠. 예. 뭐 우리 윤보옥 전 의원. 예. 그러시죠. 어떻습니까? 우리 당원들이 우리 당의 기반이 약하다. 당이 지역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민운동과 정치운동, 정치활동 이것을 잘 결합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당원들께 권하고 싶으신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그 10여 년째 뭐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둔 게 저희 당원들이 평소에 사실 당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지만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활동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작은 거라도 참여를 하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특히 느낀 거지만 그 본인이 사시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동네에서 다양한 뭐 모임이라든지 동호회 이런 것들도 활동을 하시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될 수 있고요. 예. 찾아보면 많다는 거죠. 예, 10년 되셨군요. 10년이라면 너무 길게 느껴지니까 우리 당원들이 각 지역에서 열심히 나누어서 이곳저곳에서 활동을 몇 년 하다 보면 꽤 당의 기반이 튼튼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혹시 당 지도부에 바라는 말씀, 불만 이런 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금방 말씀드렸던 같은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앙당에서 하는 여러 가지 뭐 정치 활동도 중요하겠지만 대구 같은 지방 그리고 특히 이제 구 단위의 동네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좀 중앙당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위원회 활동이 좀 활성화돼야 결국은 이제 당이 좀 성장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지껏 지역위원회 활동을 시도당에서 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맡겨두고 있었다면 이제 내년부터는 시도당과 중앙당의 힘을 합쳐서 좋은 모범적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구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체제를 가동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성과 있으시면 다시 한번 또 만나 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위원회 김지형 당원이었습니다. 정의당 12월 2주차 주간 일정입니다. 12월 9일 화요일 오전 7시 30분 박근혜 정부 통일정책평가와 향후 남북관계 전망 양무진 교수를 모시고 국회 본청 217호에서 정책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어서 오전 9시에는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대통령 측근 국정농단 규탄 거리 퍼포먼스가 광화문에서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2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2014년 당원 의무교육이 중앙당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오후 3시에는 통신비나 당론 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후 7시에는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및 송년회가 중앙당에서 있습니다.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9시 제115차 상무위원회가 국회 본청 217호에서 있습니다. 같은 시간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의당 지도부 간담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
MB 자원외교 실제적 피해 규명 공동 토론회가 의원회관에서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3일 토요일 일정입니다. 오후 2시 건강보험 하나로 지역활동가 2회차 교육이 중앙당에서 있습니다. 같은 시각인 오후 2시 경기도당 정기대의원대회 및 송년회가 구청 복사골 연수원에서 있습니다. 오후 6시 제주도당 송년회가 있습니다. 밤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모두 빙판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주간 일정의 원내행정기획실 곽고은이었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 시간입니다. 요즘 송년회가 한창입니다. 우리 당에서도 각지에서 지역이 또는 시도당 단위로 송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송년회가 있었고요. 다음 주에도 보니까 수요일날, 이번 주 수요일날 서울시당 운영위 및 송년회가 있고요. 금요일날은 인천시당 사무소 이전 개소식이 있네요. 또 토요일날은 경기도당과 제주도당의 정기대의원대회 송년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다 모두 가볼 생각입니다. 이 핑계로 제주도도 한번 오래간만에 들려서 당원들 뵐 생각이고요. 부산시당도 송년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연탄 배달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송년회는요, 춤추고 놀아도 좋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고 봉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어느 하나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숙취만 남는 그런 송년회가 아니라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송년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천호선이었습니다.